요즘에 집값 폭탄이 터지고 있죠. 이게 이자 폭탄이 터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어떻게 영향이 가고 있느냐. 과거를 볼게요. 자, 집값이 얼마나 많이 튀었는지 보이죠. 이게 거품이죠.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었어요. 암사동, 강동, 롯데, 캐슬, 퍼스트. 왜 이 단지를 뽑았느냐. 대출 원금, 그러니까 대출이 나오는 단지를 뽑은 거예요. 그러려면 15억 미만이 돼야 하고, 근데 아무 단지나 뽑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선도 50 아파트. 그리고요, 지역에 따라 특성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단지를 뽑았는데 요것에 해당되는 곳이 여기더라. 그래서 최종 거래가 14억 8천이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대출 원금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자, 집값 거품의 시발점은 2014년 7월에 초이노믹스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당시의 매매 가격이 5억 8,850이다. 그럼 초이노믹스는 LTV를 70%까지 늘려준 정책이기 때문에 물론 뭐 차이가 나겠지만 4억 1천 정도가 나온다. 근데 지금 14억 8천인데 LTV 40%로 계산해보자. 이번 정부에서 80%로 풀긴 풀었지만 이거는 전 정부 거래니까. 그랬을 때 4억 7천6백. 아니 원금 차이 얼마 안 나네. 그럼 이자 부담 크지 않은 거 아니야? 근데 보셔야 될 게 자기 자본이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이 자기 자본은 10억을 가진 사람들이 샀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었죠. 예를 들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그래서 영끌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요, 자기가 대출이 안 나오니까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가족 혹은 친척까지 대출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꼼수로는 뭐가 있었어요?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자기 자본 다 마련 안 하고 여기에 이제 뭐 퇴직금이나 뭐 이런 자기 자본들 말고 이런 꼼수 대출들을 받아서 추가를 한 게 수억은 더 됐을 테죠. 그러니까 저 집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매입하면서 가격이 오를 수가 있었던 거고 올라가면서 막 거래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LTV 기준으로는 원금은 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4억 다 안 받아도 됐죠. 자기 자본이 내가 한 3억 모았어요. 그러면 2억 8천만 받아도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 3억 모았으면 못 사죠. 10억 모았어요. 현금으로 그냥 사도 되죠. 10억 모았으면 대출 받고 모질라서 400 더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대출 원금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었다. 이게 왜 대출이 늘었어요? 초이노믹스 부동산 정책. 이게 2014년 7월에 시행됐죠. 그 유명한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집사라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이 됐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빚을 억제를 했어요. 문제는 빚내서 집사라 초이노믹스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LTV 억제를 했어도 뭐 했어요? 기준금리를 하나, 둘, 셋, 넷, 5차례를 내렸으니까. 그래서 2.5에서 1.25까지 급격히 떨어졌죠. 문제는요, 거의 뭐 막판쯤에 금리 인하한 거. 이때쯤에는요, 뭐 때문에 인하를 했느냐? 메르스 때문에 인하했는데 지금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인하한 거 금방 다시 올리죠? 근데 안 올리고 다음 정부 넘어갔어요? 다음 정부에서 언제 올렸어요? 2018년 11월은 돼서 올린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는요,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정부 때 미국에서 금리 올리는데 안 올리고 내렸죠. 그러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렸죠. 이게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문제다. 27개의 대책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 대책은 대부분이 올바르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몇몇 가지 제외하고. 그런데 문제는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미중 무역 전쟁 터지니까 금리 2차례나 낮추고,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니까 빚컷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금리 5월에 한 번 더 낮추고. 그러면서 대출 원금이 엄청나게 줄어난다. 그거는 뭘 보면 답이 나오느냐? GDP 대비 가계부채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총액을 보면은 엄청 늘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짜장면 값이 올랐는데 집값은 왜 오르면 안 되냐? 짜장면 값도 올랐으니까 집값은 올라야만 한다. 짜장면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요, 그만큼 사람들이 임금이 성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값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만큼 성장한 게 아니죠. 짜장면 가격이요, 갑자기 1년 내에 5,000원에서 10,000원이 됐다. 이런 경우 거의 없죠. 그리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성장할 때,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라면 괜찮은데 집값 같은 경우 대출이죠. 짜장면을 대출 받아서 사 먹는다. 은행에서 짜장면 사 먹게 50% 대출해주고 내가 나머지 50% 금액을 만들어서 짜장면을 먹는다. 이게 아니죠. 집값이랑 전혀 다르다. 집은 자산이라면서요. 짜장면이 자산이에요? 그런 거 비교할 때 짜장면 이야기를 해요. 웃기는 짜장들이죠. 엄청난 저금리였죠. 어디까지 떨어져요? 0.5%까지 기준금리. 그러면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대출금리는 2%대로 떨어진다. 평균. 막 돈을 엄청나게 빌렸죠. 그런데 금리가 빨리 치솟죠. 돈을 엄청 빌린 이유는 뭐예요? LTV 걸리니까 뭐 했어요? 신용대출,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뭐 이런 거 대출 등등 받은 거다.
그러니까 다중채무자가 지금 450만 명, 22.7%에 달한다. 그런데요, 모 교수들은요, 맨날 문재인 정부 LTV 규제했다고 엄청나게 까더니 LTV 규제로 집값 폭락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5명 중 1명 이상이 다중채무자예요. LTV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빌린 거죠. 그러면 주담대가 아니고 그냥 젊은 사람들이 생활 자금이 힘들어서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DSR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담대를 받은 사람들이 주담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2배가 넘어가더라, DSR이. 그렇다는 것은 다중채무자 그리고 이자 올랐을 때 유주택자들의 고통이 훨씬 더 심하다는 거죠. 영끌에서 주택 산 사람들의. 그런데 문제는요, 다중채무자 비중이 엄청 늘어나는 와중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25. 초이노믹스 시행 직후 8월에 금리 내렸을 때 딱 그때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다중채무자들은요, 정부에서 지금 집값 안 떨어지게 하려고 주담대를 잡고 있어요. 근데 주담대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터지는 건 주담대에서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 주담대는 LTV를 억제해놨고 그 다음에 나중에 DSR로 확실히 억제가 됐으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LTV 외 다중채무. 얘는 건들지를 못하고 있다. 왜? 요거 건들면요,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저걸 건들 명분이 없더라. 그러니까 터지는 건 여기서 터져요. 예전에 그런 댓글이 있었죠. 우리 아파트의 가격은 호가도 아니고 실거래가도 아니고 우리 아파트에 가장 빚 많은 사람의 상환 능력에 달려있다. 근데 가장 빚 많은 사람은 보통 다중채무죠. 끝물에 산 사람이면서 다중채무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환 능력이 이걸로 인해서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얼마나? 5분의 1 이상. 22.7%가. 시중금리 역시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전에 집값 떨어지던 시기 언제였어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 7월 이때까지 집값이 잠깐 떨어졌었죠. 이때 금리를 이미 넘어섰더라. 잔액 기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금리가 됐죠. 잔액은 좀 천천히 올라가니까. 이때 떨어지던 시기죠. 그러니까 보시면요, 신규 취급액은 이미 이때 집값 하락 시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파는 사람은요, 그때 떨어지던 시기의 금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인제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잔액은 함부로 쭉쭉 못 올리니까. 근데 문제는요, 금리는 더 올라갈 거예요. 폭탄이 터지기 시작할 거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할 확률이 90%를 돌파했다. 7월에 연준 회의 이후 파월이 경제 상황을 보면서 언젠간 금리 완화하겠다 이 이야기했더니 다 비둘기라고 하면서 빅스텝 한다고 그랬죠. 9월에 연준 회의 발표 때도 빅스텝 할 거다, 물가 조금 떨어졌으니까 빅스텝 할 거다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저희는 계속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다, 물가 확실히 안정시킬 때까지 강력하게 긴축하겠다는데 9.1에서 아직 1%포인트밖에 안 떨어졌는데 2% 들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할 리가 없다. 파월은 굉장히 상투적인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연준 회의록 봤을 때도 파월이 한 얘기가 상투적인 거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잭슨홀 회의 때 하도 헛소리 하니까 파월이 직접 나와서 겁나 세게 긴축하겠습니다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물가 더 떨어졌어요. 8.3% 나왔죠. 물론 시장 예상 8.0%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그 전에 8.5였죠. 그 전에 9.1이었죠. 그럼 물가 잡힌 거 아니에요? 물가 잡혔으니까 긴축을 좀 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미 얘기는 다 됐으니까. 물가 잡히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 10월부터 감산 들어가요. 유가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이야 강달러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잡히는 건데, 수입 물가 떨어지면서 조금만 주춤해도요, 약달러 되면요 물가 다시 치솟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8%가 적은 물가도 아니고. 미국 부동산 침체 최소 2년 간다. 전 세계적인 주택 침체인데 여기는 전 세계적이니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코로나 이후니까. 그래서 보면 여러 도시들이 나왔는데 세계적으로 한 2년 침체한다. 근데 미국 보시면 2년 폭등했으니까 한 2년 침체한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죠. 왜? 우리나라는요, 언제 튀기 시작하면 초이노믹스 기준으로 이때부터 기울기 늘어나면서 튀기 시작하다가요, 조금 억제가 되다가요, 9.13 앞두고 튀었다가 쭉 빠지죠, 한번.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튀죠. 거품이 얼마나 낀 거예요? 우리나라는 7년 꼈다. 아니 왜 7년 꼈다고 그래요?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때요, 세계적으로 부동산 침체되고 있던 와중인데 우리나라는 유동성 때려 박아서 올린 거니까. 세계적으로 가계부채는 줄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늘고 있었다, GDP 대비로. 그러니까 거품이 한 7년 꼈어요.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2년 꼈으니까 2년 빠지죠? 우리나라는 7년 꼈으니까 7년 빠져야죠. 자, 그래서 이자 폭탄 지금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이 2,700억이 증발이 됐다. 왜? 이자 폭탄.
거기다가 변동금리 비중은 엄청나게 높죠. 변동금리 왜 고정금리로 안 바꿔요? 금리 올라가는데 변동금리를 받지 않으면 당장 돈이 안 되니까. 연끌을 하더라도요 고정금리가 한 1%포인트 더 높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크죠. 뒷일은 생각 안 하고 당장만 생각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변동금리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이자 폭탄이요? 내년도 금리 인상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빚 갚는 거 폭이 급증하고 있다. 채무 조정 신청 급증 분위기. 자, 근데 문제는요 연체율 이런 거 많이 안 높아졌죠. 그 이유는요 아직도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9월에 종료죠. 각자 감면을 해주는 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은행한테 떠넘기고 있는데 요거 터지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죠. 요것도 이제 뭐라 그래요? 과도한 긴축이 고환율을 부른다. 누가 이딴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아주 재밌는 댓글 달렸습니다. 이거 추석 끝나자마자 나온 기사죠. 그러니까 추석 때 송편 먹고 체했냐, 성장이 훼손돼서 원활 악세, 개소리 집어치우고요. 과도한 긴축이 고환율을 부르는 게 내수도 투자도 둔화시켜서 그러느냐? 아니죠. 물가 때문에 내수가 특히 둔화가 되고 있고 내수가 안 되니까 기업 수익도 줄어서 그러면 투자도 힘들어지고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건데 물가부터 잡아야 되는데 무슨 과도한 긴축이 고환율을 불러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오히려 긴축을 덜 했기 때문에 고환율이 나오는 거지. 언제 지금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했는지를 생각을 해봐라. 미국에서 긴축을 엄청나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는 느낌이 들었을 때부터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나마 금리 인상을 긴축을 이만큼 해서 환율이 이 정도로 지금 안정이 된 거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죠. 어디 사람이니까? 투자연구원.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저래요. 긴축하지 말아라. 긴축이 무조건 안 좋고 높은 금리 무조건 안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원래 금리는 높아야 돼요. 일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재산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전에 우리나라 성장 시기에 금리 높았죠? 그때는 서민들도 먹고 살기 좋았어요. 지금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돈 모으기 힘들죠.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1, 2%밖에 안 붙는데. 그러니까 도구나 카우나 지금 다 돈 없으면 주식 코인하고 돈 많으면 부동산 샀었죠? 그러면서 자산 거품 생겼죠? 그러면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수는 안 돌아가죠? 내수 안 돌아가니까 긴축할 때 터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인데 내수 침체가 말이 되냐? 이거는요 누가 봐도 수요 견인이 아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다. 이게 다 저금리의 역효과예요. 저금리는요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도 잘 쓰면 진통제가 되죠. 그러니까 몸이 엄청 아프고 수술해야 될 때 마약 써야죠. 진통 효과로. 그런데요 맨정신일 때 계속 마약 맞아봐요. 중독자 되죠. 이게 저금리에 중독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부동산 PF 대출 연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PF 뭐예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미분양 나고 분양 잘 안 되고 입주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갚기도 힘들어지고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니까 연체가 급증되죠. 부동산 침체의 신호다. 예전에 뱅크런 났죠? 피해자 10만.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 언제 터졌어요? 2011년에. 무조건 부동산 돈 벌고 건설하면 돈 된다 해가지고 우후죽순 건설한다. 공급 부족 운운하면서 그러다가 터진 거예요. 2011년에. 그때 집값 어떻게 되고 있었죠? 굉장히 집값 위기 신호라는 거죠. 나중에 그런데 싸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것도 기대하셔도 된다. 분양가보다 안 떨어진다는 거 다 개소리예요. 분양가가 지금 거품이 얼마나 많이 꼈는데. 결론 뭐예요?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후죽순 뭐 부동산 PF도 있고 그 다음에 연끌족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전세 대란 문제도 있죠. 이게 다주택자, 요게 연끌족들, 요게 건설사들의 영향을 준다. 앞으로 여기저기서 집값 폭탄 터질 겁니다. 분양도 안 되면요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집값 높일 필요 없어요. 왜? 집값 높여가지고 분양가 높여봤자 분양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잘 보시면요 지금 이자 폭탄이요 어디까지 올라왔다? 집값 떨어지던 시기에 잔액 기준까지. 신규 취급의 기준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새로 안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잔액 기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금매 폭탄이 점점 더 터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올해 금매 폭탄이 터지고 있는 거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